이어서 프로그램 2 디지털 및 AI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윤석용 BGI 플랫폼 자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BGI에서 디지털 AI 전환 프로그램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윤석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작년까지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책임 디지털 전문가로 일을 했고요. 한 15년 정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다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이제 여기 반기문 재단 BGI 런칭하는 작업들을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요새 뭐 한 두 사람만 모이면 주제 화제 중에 AI가 항상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동규 대사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 AI 반도체 때문에 지금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한 7,400. 그러니까 이제 7,000이라는 이 주가 지수가 이제 제가 작년에 여기 올 때 절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 주식 시장의 지수가 보여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표시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다 보면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AI 툴을 써가지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게 이런 하급 이런 어떤 직장인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상관없이 다들 좀 그런 위기의식,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 우리가 이 BGI가 이제 함께 파트너로 해야 될 그룹이 청년 그룹인데, 이 청년들 더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취업을 앞둔 경우에는 뭐 기업에서 일단 뽑지를 않으니까 일단 갈 데가 없고, 이제 두 번째는 뽑는다 하더라도 이 주니어 레벨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도우려고 하는 이런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선진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느끼는 그런 위기 상황이어서 사실 뭐 이게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도와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 개도국으로 가면은 조금 현실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는 지금 뭐 AI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발도상국의 지금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은 아직까지 인터넷에 어떤 뭐 접속도 안 돼 있고 뭐 서비스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몇몇 어떤 좀 어느 정도 미들 인컴 레벨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개도국들,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어떤 뭐 영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BPO, ITO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진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어떤 AI가 자기가 계획했던 시기 이전에 옴으로써 그거조차도 사실은 굉장한 지금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이게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오늘 이 분야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전환해서 아니면은 그 나라의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실 이 BGI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파트너십이나 협력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간은 한 40분 정도로 짧은데, 근데 오늘 이 패널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요, 그 5분 정도 모셔서 그 제가 이제 뭐 길게 소개할 시간은 없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간단히 자기 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음으로 준비한 그 질문은요, 일단 이제 좀 워밍업 차원에서 일단 간단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게 주제 자체로는 좀 심각한 질문인데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배경에서도 설명했지만 AI라는 기술은 이게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큼 그 내가 성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각자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일들이 있고 뭐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돌아봤을 때 어떤 면에서 AI가 이제 기회가 되고 어떤 면에서 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그 왼쪽에 앉아 계신 우리 그 코이카에서 나오신 오동길 팀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코이카 디지털 보건 사회 개발팀의 오동길 팀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코이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제 무상 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고요. 현재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업으로 삼고 있는 개발 협력의 관점에서 기회와 위협의 요인,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개발 협력의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이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AI와 같이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이 그러니까 립프로깅이라고 하죠. 이제 디지털 기술로 이제 한 번에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하고의 AI 인프라라든지 LLM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초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산업에서 응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개발도상국에서도 특히 청년 미래 세대,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화를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현장에서는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청년 미래 세대 중심으로 하면서 AI 기반 뭐 보건, 교육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을 하면서 뭐 흔히 얘기하고 있는 AI 보편적 접근, 기본 사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가능한 기회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렇게 위협 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AI와 같이 이렇게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제 디지털 격차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간과하기 쉽지만 개도국 내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도시하고 농촌 간에도 심하고요. 성별 간에도 굉장히 심하고 세대 간에도 이제 굉장히 디지털 격차가 개도국 내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좀 이렇게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의 요인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뭐 데이터 주권 문제라든지 AI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컨센서스나 거버넌스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험 요인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코이카 같이 이제 개발 협력을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I를 접근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포용적인 AI 기술을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냥 민간에서 하는 교류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기술 전수로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개도국이 갖고 있는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AI를 운영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개도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격차, AI 격차, 뭐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윤리라든지 데이터 주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고 이제 개발을 해나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 데이터 주권 보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발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do no harm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절대로 이제 이렇게 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국의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피부로 와닿는 얘기인데요. 개도국 안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도시하고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 모바일은 지금은 뭐 거의 다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인터넷 접속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개도국에서도 인터넷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주로 도시에서 있는 일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보면 옛날에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 선진국 우리나라하고 개도국이랑 꽤 많은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ADB에 들어갔을 때 2010년도였는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 전자정부나 이런 걸 하면서 배운 거를 가지고 제가 15년 동안 써먹을 수 있었어요. 그 기술과 그때 어떤 경험, 노하우를. 근데 지금은 사실 AI 같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배워야 된다. 이건 뭐 개도국이나 뭐 이런 어떤 선진국 이런 가릴 것 없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같이 배우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래도 그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ADB 쪽에서 공병조 선임 접속됐나요? 아직 접속됐네요. 네, 우리 공병조 선임 전문가는 제가 같은 팀에서 작년까지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제 ADB 안에서는 유일한 AI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AI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실 2020년 말에 챗 GPT 3.5가 나오고 2023년, 4년, 5년 이 3년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던 시기인데 이제 그 시기에 어쨌든 그런 어떤 주도적으로 그런 논의를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병조 선임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예.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윤석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팀에서 일했던 이제 AI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여기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이제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 기구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로나 에너지 같은 이제 국가 인프라 구축하는 걸 지원을 이제 주로 하고 최근에는 AI나 디지털 기술 같은 분야도 여기 정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두 달 있고 나서 이제 챗GPT가 나왔습니다. 그때 2022년 말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제2의 챗GPT 모먼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굉장히 빠른 AI의 발전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여기 개발도상국 정부들 상대로 AI 관련 이제 논의를 할 때 이제 느꼈던 거는 확실히 과거에는 AI가 단순한 기술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국가 경쟁력이나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위기 의식과 함께 이제 대규모 투자로 이제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하고 이제 위협이 공존하는데, 네, 이제 제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일하는 경험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코이카에서 오신 이제 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약간 상대적으로 뒤처진 곳이 그런 나라들이긴 한데 어떤 AI 기술 도입을 통해서 좀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양한 주요 섹터에 AI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도입을 하면은 어떤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서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라든가 품질의 개선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로는 이제 저희가 인도나 네팔에서 지금 대규모 농장의 농부들을 위해서 이제 AI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AI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작황 예측이라든가 관리 그리고 이제 병충해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수확물의 품질이라든가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예로는 방글라데시에서 AI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AI를 통해서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농부들이나 교사들의 역량이 한국만큼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AI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위협 부분에서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뭐 AI로 인한 인력 대체 문제라든가 AI 격차 문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현장에서 개발도상국 정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위협 중 하나가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또 결국 AI 주권의 문제가 또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누가 이제 AI를 만들고 그리고 모델하고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가 경쟁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뭐 데이터도 없고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국가의 기술 생태계나 그런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데이터라든가 의사 결정 구조까지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거나 이제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자라는 논의를 좀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AI와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적 단위의 이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ADB에서는 그런 국가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은 AI가 좀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 정책이라든가 교육 또는 인프라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ADB에서는 원래 그 인프라 쪽만 주로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섹터를 그다음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보건 쪽에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디지털 섹터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체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자체의 어떤 그 역량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공서님 님 얘기한 것 중에서 그 AI 인프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칫 그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 AI는 독자적으로 그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AI가 만들어지는 거는 전부 다 그 가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은 진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그 분석 내용을 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나라가 얼마나 잘 만들 것인가, 퀄리티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실 연구가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인식은 있으나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는 그 우리 저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본부장인 그 장석진 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을 텐데, 이 장석진 본부장님하고는 이제 제가 그 몇 번 뭐 여러 가지 그 뭐죠, 행사라든가 아니면 워크샵 뭐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이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자원이 있는 나라는 뭐 자원으로 어떻게 뭐 그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력이거든요. 근데 인력 중에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미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 AI나 디지털 뭐 재교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현실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을 확대하고 어쨌든 국가의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최첨단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의 이 우리 그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거를 아주 그 오랫동안 이런 거를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 협력도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패널로 모셨고요. 제가 어쨌든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는 우리 좌장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10년간 사실 이번 세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청년 그룹 스타트업만 해왔고요. 또 지난 10년간 글로벌, 여기서는 임팩트지만 글로벌 진출만을 지원해온 기관입니다.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약 8년 동안 Born to Global 센터로 일을 하다가 3년 전에 이제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GDIN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뭐 좀 자랑을 하자면 지난 한 10년 동안 3천여 개의 스타트업을 키워서 해외로 보냈고, 해외에서 투자도 한 5조 원 이상 받아냈고, 뭐 해외 법인이라든지 합작법인 설립 등도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너무 불러주신 게 감사한 게, 저희가 하는 일이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 AI 전환에 대한 기술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패널리스트께서 말씀해 주신 이 디지털과 AI는 충분히 들었고, 전환이라는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스타트업 기술이 현지의 전통 산업에 들어가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거나 AI 전환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도 돈을 벌고 또 글로벌 임팩트도 이루어내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뭐 당연히 굉장히 큰 축으로 활동되고 있고요. 뭐 아리백 쪽 분야라든지 제로 에너지 빌딩, 또 아까 우리 공 전문가님 얘기했던 뭐 에그텍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 이번에 이제 우리 BGI의 이 청년 그룹과 함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좌장께서 뭐 주식 투자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조금 이례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다 스타트업들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그리고 글로벌 임팩트를 주기 위한 활동을 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앞선 패널 토론자들도 이제 스타트업 단어를 몇 번 꺼내셨는데 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원 항목이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현지에 어떠한 소싱 프로젝트 소싱이 되고 거기에 우리의 디지털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해법이 바로 조인트 벤처입니다. 지난 한 5년간 벌써 합작법인을 한 60여 개 이상 만들어내 왔고요. 또 GGG와 함께 5년 전에 저희가 클라이밋 테크노프레너십이라는 사업을 처음에 아이디에이션해서 얼마 전에 GCF 어프로벌 받아서 그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모든 사업들의 결과물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해외에 특히 개도국이 많겠죠. 개도국의 스타트업과 현지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 AI 기술을 가지고 간 다음 그 기술을 로컬라이즈 시킨 합작법인이 현지에서 성장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게 현지의 어려운 챌린지들이나 프로젝트 소싱이 가능하고 또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손쉽게 현지화를 시켜서 현지에서 성공하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 GDIN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또 앞으로 저희가 만나게 될 우리 청년 그룹 중에 뭐 창업가나 또는 스타트업이 있으시면 저희 GDIN 문을 녹화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POC 관련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AI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 기술을 소싱해 올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게 1년에 우리 스타트업이 돈이 없잖아요.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 글로벌 전통 산업 기업들과 그들의 디지털 AI 또는 뭐 클라이밋 또는 뭐 그린하우스 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을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00여 건 이상의 해외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수요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을 저희가 또 열심히 소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돈도 벌면서 현지의 또 환경 분야나 AI 디지털 전환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BGI의 청년 그룹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많은 행사를 가보면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모든 행사가 이렇게 기승전 글로벌이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글로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번은 사실 제일 먼저 글로벌을 얘기를 꺼내주시고 또 우리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저희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은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른 데서는 잘 안 하는 이런 어떤 뭐 국제 기구나 이런 데랑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그런 정신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이 개도국 현실에서 옛날에는 제가 이 개도국 정부나 이런 데랑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의 스타트업 솔루션을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냐면은 한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기업이 삼성, LG, 뭐 현대 이런 데가 대기업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희 나라에서 검증된 솔루션 받고 싶다. 왜 우리한테 뭐 테스트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AI나 이런 쪽으로 첨단 분야로 가면서 그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회사라고 해서 별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스타트업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우미영 코치님인데 제가 왜 그렇게 이제 부르냐면은 이 우미영 코치님이 아마 여성 지도자로서는 우리나라 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오래된 비즈니스 우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커리어 과정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도 역임을 하시고 그리고 어도비 코리아 대표도 역임하시고 저하고도 한때 같이 일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이제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일단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많이 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우미영이고요.
전직으로만 나와 있는데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비즈니스 커리어를 마감을 하고 이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기업들 측면에서 저 같은 어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AI가 어떤 기회인지 또는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위협은 AI를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가 AI를 잘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하고 이 AI를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논의를 진행했냐 하면 그냥 우리가 AI를 어디다 쓰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AI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조직 내 일들을 좀 분해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를 하는 부서도 있고 인사 부서도 있고 뭐 경영 지원 또 세일즈 하거나 고객 그 AS를 하는 부서도 있었는데 각 부서의 일들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맥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 두 번째 레이어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하는 영역. 세 번째 레이어를 실행하는 영역으로 두고 업무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부분의 일들이 이 실행에 해당되는 영역이 최소 30%에서 한 80%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실행에 대한 영역은 AI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퍼센테이지만큼 AI한테 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판단을 하되 AI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영역도 AI랑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랑 논의를 했던 부분은 실행의 영역 먼저 일단 해보자. 그런 실행의 영역에서 우리가 AI한테 맡길 수 있는 게 30에서 80%라면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써서 하던 30이나 80%를 AI한테 맡기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30에서 80%로 확보된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했던 작업들이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이 30%에서 80%에 해당되는 일을 AI한테 맡긴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 뭘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그렇게 접근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창의적인 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혁신 부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본 것은 결국 AI를 씀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더 창의적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푸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것이 AI가 주는 기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교육을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AI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 일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교육을 이제 실행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게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당연히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딜리버리를 하는 영역도 제가 직원들하고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에 기반해서 뭔가 디스커션을 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리서치를 그전에는 고객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일부터 다 바닥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전부 AI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시간도 한 반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40시간을 회사에 매여 있다는 게 굉장히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반 정도의 에너지만 쓰더라도 제가 이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회사 널널하게 다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았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죠. 나한테는 유한하고 귀중한 시간인데 내가 회사라는 곳에 매여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최근에 그렇다면 나의 40시간을 회사에 팔고 반만 일하는 대신에 그냥 오히려 회사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냈고 실은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그만둘 예정인데 저는 이게 어떤 AI가 개인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는 지식의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그 리서치 자료에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면 이게 유효한 기간이 8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미 반감기가 2년으로 줄어들어서 내가 오늘 배운 지식이 2년 후에는 반밖에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결국 이것이 저는 개인들한테는 기회이면서도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내가 얼마나 빠르게 어떤 뭐 지식이 됐건 뭔가 경험이 됐건 이걸 할 수 있느냐가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그 경험에 비춰가지고 아주 그 피부로 닿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뭐 이따가 청년 세대들 어차피 많이 이렇게 그 만나시니까 시간이 되면은 그 우리 지금 여기 청년 그룹도 많은데 그 할 얘기 한번 제가 더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우리 신승용 이사님은 이분도 이제 제가 일하면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제가 아는 한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맨몸으로 정부의 지원 안 받고 정부 사업을 수주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혼자서 솔루션 들고 가서 전 개도국을 누비면서 하는 정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그런 느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뭐가 현실과 이런 이상이 다른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NSDev이라는 생소하고 충격적인 이름의 회사에 있습니다. 파운더 중에 한 명이고요. 이름은 독특한데 하는 일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많은 나라에 공급하고 그걸 바탕으로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회사였고요.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은 AI 전문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도 색깔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더하기 AI를 가르치고 만들고 있습니다. AI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선원술 인공지능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칠 때 AI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2017년도에 개발해서 도입해서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오는 많은 토픽 같은 시험들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굉장히 일반론도 있고요. 암울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다양한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AI 그냥 일반론으로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엔 타지키스탄에서 왔고요. 이틀 후에는 네팔로 떠납니다. 타지키스탄은 AI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행동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잘 모릅니다. 개발도상국은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접근성과 교육 기회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열어보면 매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하고 언어 다양성에 문제가 있고 평가 품질 표준화도 어렵고
그래서 AI가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평가 AI를 개발하면서 전 지금 당장 러시아어, 타지크어 많은 국가, 예를 들어서 석 달 전에 카자흐스탄 AI 부처와 협약을 체결했고 차관의 요청으로 이틀 만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의 1번 요청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나라에 맞는 AI를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언제까지나 챗GPT나 글로벌 회사의 것을 쓸 수 없지 않겠느냐. 기능과 성능은 무엇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것은 좀 가져야 되겠다.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계속 AI를 만들면서도 글로벌 브랜드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쯤 사용하세요? 전 매달 돈을 내고 있는 것만 해도 5개. 지금 제 화면, 큰 화면 여러 개에서 돌고 있는 동일하게 동시에 동작하는 AI가 12개가 넘고 제가 관리하는 전체 AI들은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많은 AI를 같이 만들고 있고 제 AI가 저희 주주 중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어제도 네이버 본사에서 회의했는데 우리의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레거시가 문제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문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가진 게 있으니까 잃을 게 없다면 그냥 시도해 보겠지만 가진 게 있으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옵니다. 우리는 가진 걸 좀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것에 들어가야 되고요. 가진 게 없는 자들은 가진 게 있는 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가질 게 생깁니다. AI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AI는 그냥 자동화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효과적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위협은 이런 겁니다. 격차가 확대된다. 그냥 격차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은 소멸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개발자들과 연구원들이 약 100명 정도, 제가 커버한 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라서 전 모잠비크에도 R&D 팀이 있고 네팔에도, 인디아에도 있고 러시아 영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좋은 인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명이 5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줄일 계획입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레거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새로운 AI를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기존 저 혼자가 한 50명 정도의 몫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20대 처음 창업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 40대 계속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고요. 매일 AI와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게 제 장난감이 아니라 한 나라의 표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장점이자 위협으로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전 AI 경쟁력이 단순히 최신 모델을 보유하거나 나라의 언어 교육 문화에 맞는 현지화 역량만을 강화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AI가 제공하는 국가나 사회 부족 공공자원을 채워주는 것, 위기는 누군가는 효과적인 AI 기반에서 사회나 국가적 기회를 얻겠지만 소외된 사회 국가는 그 격차가 심화돼서 단순 공급망에서 낮은 위치의 고착화가 아니라 마치 수주를 주고 오더를 받는 그런 주종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예 상대편은 기회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실제로 AI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암울하긴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장 우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최근에 그 연구 동향을 보면은 이 AI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중에 노동 양극화를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주제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디지털 전환에서는
이거 다 이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숙련 노동자가 어쨌든 이런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더 능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임금도 더 높아지는 현실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AI 자체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급속하게 숙련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 그거는 선진국에서 곧 나타날 일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미래죠.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은 이제 차근차근 중간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쨌든 예전에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체가 돼 나가고 있는데, 뭐 누가 대체돼 나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협력 자체가 앞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모더레이터로 이거를 했는데 타임 매니지먼트 잘못해가지고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 파트너십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더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거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아질 수 있는 분야가 있겠냐? 그게 뭐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일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1분씩 짧게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 팀장님부터.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암울한 이야기와 또 개인적인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나서 또 따분한 개발 협력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모두의 AI라고 했을 때 이제 개도국 청년과 한국에 있는 청년, 사실 이제 두 쪽을 다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혁신가를 육성하기 위한 좀 목적으로 저희 CTS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타트업이 청년과 미래 세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현지에서도 실증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과 미래 청년 세대와의 협력 또는 이제 같은 이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저희 이제 코이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개도국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생적인 연구 역량 강화라든지 AI 이제 R&D 역량 강화가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이거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제 좀 현지에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부 간 사업으로 이제 뭐 AI 뭐 R&D 센터를 지원한다든지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R&D를 지원하고 과제를 지원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산학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렇게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짜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코이카가 또 이제 국내적으로도 또 다양한 파트너십과 협업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ADB 공병조 선임 전문가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AI하고 같이 일하는 능력이 이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AI 접근성이 특정 계층에만 좀 독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뭐 공공 AI 인프라라든가 또는 이제 재교육 또는 이제 AI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최대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어떤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대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좀 민간 부문에서는 좀 단순히 AI를 비용 절감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청년들이 이제 AI 시대에 AI를 통해서 좀 더 자기의 능력을 이제 확대하고 AI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재교육이라든가 이제 현장 경험 기회를 좀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 좀 논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 청년들이 좀 더 이제 AI 혜택이 이제 일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좀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제공이 되고 이제 AI랑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청년들에게 AI가 위협이 아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장석진 본부장님. 예, 이렇게 이어서 코이카나 ADB처럼 공적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파트너십을 저희 GDIN 같은 기관이 이어받아서 이제 저희는 구체적인 그러면 합작 법인을 만들고 현지 산업으로 스며들고 임팩트를 남기고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디지털 로드를 만들자라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내세웠고요. 코리안 밸리라는 것을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1호가 개소가 됐고 지금 금년 하반기에 콜롬비아에 2호가 개소가 됐는데요. 코리안 밸리는 정부 자금이나 국제기구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현지 민간 기업과 NGO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돈을 대서 우리나라 기업이 와서 우리의 DX, 우리의 AX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밸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리로 우리 기업들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글로벌 디지털 로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오늘 또 청년분들 많이 와 계시지만 디지털 AI 기술은 대기업이 선도할지 몰라도 기존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기술 또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은 과연 역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미래의 어떤 큰 어떤 성장 축으로 삼고 BGI와 함께 계속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우미영 코치님. 네.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서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회사에서 AI를 얼마나 썼나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 들한테도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한 달에 한 7, 80만 원을 쓴 거예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쓰던 걸 못 쓰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또 이게 사실은 빈부격차와 얼마나 크게 연결되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프라를 공공재 형태로 제공하는 노력들, 방안들이 반드시 찾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재단 같은 데서 좋은 선의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오픈 AI나 클로드나 이런 데들이랑 파트너십을 좀 맺어서 이런 기본 CSR의 하나로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한 6개월씩 교육을 했습니다. 5, 6개월씩. 근데 AI 시대에 우리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6개월이 아니라 4주나 6주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만들고 그 과제들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실제 일을 하는 경험들도 주는 방식의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아주 피부로 와닿는 얘기인데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AI 비용을 내려고 하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아까운 수준이 아니라 이게 무료로 쓰는 AI 모델이랑 그리고 20불 내는 모델이랑 $100, $200가 퀄리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빈부의 차이가 여기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말 느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신 대표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단과 그리고 국제 협력 입장에서는 지역 언어 기반의 데이터를 계속 구축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활동을 위한 교육 다양한 것들 다 필요하다고 저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AI 가지고 무언가를 함께 협력하고 그들이
자생할 수 있게 하려면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은 그 이후에 주더라도 근본부터 가져야 됩니다. 시멘트를 가지지 못하면 그 아무리 잘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집 마당에 한 평짜리 집도 못 짓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모두 다 데이터 구축에 집중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고 또 여기 정부들 계시니까요. 대한민국에 소속된 하나의 기업으로서 의견을 드리면 단순히 ODA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세상에 제3지대가 지금 필요하긴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몇몇 핵심 그룹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3지대들은 완전히 독자 생존, 이런 적자 생존의 환경이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좋은 걸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걸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렬 언어가 중요한데 그 나라 데이터도 만들어주고 우리화도 해서 우리도 그 속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잘하면 가져갈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5 패널리스트들 그 어려운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그 되게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얘기를 못 들은 게 참 아쉬운데 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여기에 계신 우리 그 기관, 우리 그 패널들끼리 먼저 협력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디지털 AI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